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물권법을 조금 들어갔었죠. 여러분들 이 물권법이 15문제 나오기 때문에 민법, 부동산 민법의 핵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물권법은 총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칙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양은 많죠.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자, 이 물권법에서 우리 지금 136페이지 제3절 물권의 종류를 공부할 겁니다. 자, 물권은 우리 민법상 물권은 몇 가지인가 이걸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겠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와요. 185조에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다. 자, 이게 뭔 말이냐. 185조를 보면은 제 185조 물권 법정주의다 그럽니다. 물권은 법률이 정해지는 대로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 그럽니다. 이 물권의 법정주의라는 것은 당사자 약정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 약정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물권 법정주의가 바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구나. 자,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걸 강행규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물권의 종류가 강제되고 있잖아요. 종류 강제. 창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창설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행규정 위반 행위죠. 위반 시에는 전부 무효입니다. 창설된 물권이 전부가 무효라는 거.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의 종류만 창설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물권의 내용도 강제하고 있죠. 물권의 내용이 강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했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을, 이 변경된 내용을 빼더라도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화시킬 수 있는 일부 무효법리가 적용된다 그럽니다. 일부 무효법리. 그러면 선생님 물권의 종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하지 못한다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법률은 물권의 종류를 창설할 수 있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한다는 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 규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에 해당 없다. 법률에 해당 없어요. 실질적 의미로는 이것도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회에서 공포되는 법률 제 몇 호 해갖고 공포되는 법률만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끝에 무슨 법률자가 붙어 있는 거, 무슨 법자가 붙어 있는 거, 이것을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명령 규칙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 규칙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를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습법에 의해서는 그러면 창설이 됩니까? 예,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 관습법이라는 게 뭐냐? 자, 오래도록 내려오는 관행이 법적 확신 단계까지 이르는 거. 자,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제정된 거랑 마찬가지로 굳어진 관행.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 법규가 있는지만 알아요. 사실은 그런 법규가 없어요. 근데 있는지만 알고 있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문자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 규정화되지 않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걸 불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습법은. 그러면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은 총 몇 가지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했을 때 타인의 토지 일정량을 이용할 권리가 생겨버려요. 일종의 특수지상권이죠. 묘를 존속하고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이죠. 두 번째는 동산의 양도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우리 판례에서 관습법상의 물권을 부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온천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온천권이라는 건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개인 도로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도 토지 소유자만 이용하는 독점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띠고 있죠.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자, 공원이라는 것은 자, 일반 대중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독특한 독립성 있는 물건이 인정될 수 없죠. 공원 이용권이나 또는 조망권이나 또는 우리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은요,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실상 소유권자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법률상 소유권도 없는데 관습법상에 준하는 어떤 물건을 인정할 거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라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관습법상의 물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관습법이다.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은 이 세 가지라는 얘기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 그럽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이 되지만 그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책에 136페이지부터 쭉 써 있죠. 13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물건은 종류다 해갖고요. 우리 민법상 물건은 딱 정해졌네요. 물건 법정주의다 해서 8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 8가지가 어떻게 되냐. 우리 박스로 정리해놨죠. 자, 우리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됩니다.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지배하는 상태를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본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본권.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인데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가지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본권은 어떻게 나눠지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죠.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죠. 제한물권은 그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한당하고 있죠.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 가치만 가지고 있죠. 용익물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치는 안 가지고 있어요. 처분 권능은 없어요. 그게 바로 제한물권이다 그래요. 그러면 용익물권은 뭐가 있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담보물권은 뭐냐? 사용, 수익 가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매를 처분할 수 있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게 담보물권이죠. 그럼 담보물권은 뭐가 있냐?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 3가지가 담보물권이고 이 용익물권 3가지에서 6가지가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소유권과 점유권을 플러스하니까 총 8가지가 물권의 종류죠. 우리 민법상 물권은 총 8가지죠. 8가지. 이 중에서요, 부동산에 관계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질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거. 질권은 빼고 나머지 7가지 권리를 여러분들이 다 샅샅이 알아내야죠. 질권은 공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수가 없죠. 왜? 질권은 제외한다라고 시험 범위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간 부동산 물건과 그러면 동산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4가지예요. 그 중에서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은 부동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동산 다 생기는 거다 그러면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을 얘기해요. 특히 유치권이 부동산, 동산 다 발생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만 생기는 물건은 뭡니까? 4가지죠. 4가지. 부동산만 생기는 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동산에서는 안 생겨요. 부동산에서만 생긴다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해갖고 137페이지에 우리 도표로서 잘 정리했죠. 이게 물권법 전반에 나오는 동산과 부동산이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는가를 지금 도표로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고사항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 뒷장에 넘어가서요. 138페이지. 자,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해서 분묘규직권,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판례, 온천권이나 사도통행권이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판례를 소개해놨죠. 자, 기출 체크 문제, 26기 기출 문제죠. 한번 풀어가면서 나갑시다. 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여러분들 점유권을 뺀
나머지의 7가지가 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온천에 관련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은 요 3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도 틀렸고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자, 우리 사도통행권 이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통행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근린공원에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공원 이용권이라는 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은 맞았네요. 4번이 맞았죠. 배타적인 독립한 물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자도 아니에요. 법률상 소유권자도 아니고 관습법상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했다고도 볼 수 없다.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제4절 물권의 효력이다 해서 물권의 효력.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3자가 물권자의 승낙 없이 침해했을 때는 제3자한테 반환 청구권, 방해제구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자, 물권끼리는 어떤 물권이 우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걸 물권적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적 효력부터 보면은 물권 상호 간에는 어떤 권리가 우선하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해요.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하지만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자, 우리 채권과 물권 간에는 어떻게 되냐?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하면 틀리죠. 자, 우리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등기된 임차권이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 상가 임차권 또는 우리 가등기된 채권 이런 것들은 그 물권보다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등기된 임차권 후에 생긴 저당권보다는 임차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리죠.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공부했어요. 문권의 우선적 효력을 공부했고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해 봅시다. 이걸 물상 청구권이라고 했죠. 이게 별표해 놓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죠.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계속 나오죠. 여기에 시험 문제가 잘 등장합니다.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잘 좀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이 물권이 침해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합시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여기다가 건축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무단으로 건축을 했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을에게 있죠. 소유권은 을에게 존재한다. 을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은 을 거죠. 건물은. 그러면 건물이 을 거니까 갑은 건물에서 퇴거 청구를 못하죠. 을한테 건물에서 나가주시오 라고 청구하지 못하죠. 건물은 소유자한테는 퇴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아냐 모르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퇴거 청구를 못 하는데 그럼 선생님 이 건물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데도 이 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갑은 이 을의 건축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방해물의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퇴거 청구라는 말과 철거 청구는 틀리잖아요. 이게 바로 철거 청구라는 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방해물이 있을 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방해 제거 청구권을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은 자, 토지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토지의 명도 청구할 수 있죠.
토지의 인도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청구가 인정된다. 자, 이 을에게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놓여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자한테 토지의 명도 청구,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죠. 반환 청구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갑이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니죠. 물권이 있는 자만이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청구권자에게는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죠. 물권이 없으면서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만약에 이자가 이 토지를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권이 없어졌죠. 소유권이 없어졌죠.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제3자, 이 소유권을 양수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지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아시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 건물이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봅시다.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럼 법률상 소유권자는 아니죠. 이 병은. 그래도 사실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이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갑은 건물의 철거 청구를 병한테 행사할 수 있죠. 철거 청구를 병한테.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도 병한테 할 수 있죠. 토지를 사실상 소유권자니까 철거 청구나 인도 청구가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냐 모르냐. 갑은 병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이거잖아요. 자,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건물을 임대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을 임대차했어요. 임대차했을 때 이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 청구는 이 임대인인 간접점유자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는 못 하죠. 그러면 간접점유자 임대인도 철거 청구 대상이 되죠. 간접점유도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죠. 자,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잖아요. 간접점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토지의 인도 청구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토지의 인도 청구를 해야죠. 을이 건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 떠나서 건물이 놓여 있는 그 자리는 건물의 소유자만이 점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을한테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거. 그 대신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이 임차인한테, 이 갑이 임차인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죠. 철거 청구는 못 하지만은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 왜 퇴거 청구는 인정되냐? 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춰놨어요. 그래도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임차인한테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차인한테 못 옵니다. 임대인한테 해야죠. 토지 인도 청구도 임대인한테 해야죠. 그렇지만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를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을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더라도 갑은 을에게 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를 을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을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소유권자니까 그자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있죠. 미등기를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갑은 그 대신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임대인한테는 건물에서 퇴거 청구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저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교재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의를 보니까 140페이지 의. 자,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침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에 규정을 해놨어요. 점유권은 204조에서 206조까지, 소유권에 관해서는 213조, 214조에 규정을 해놨죠. 자, 나머지의 제한 물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라는 거. 자,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적 청구권, 예방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준용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유치권과 질권.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는데 특히 시험 문제는 질권은 안 나오니까 유치권 파트로 나오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유치물이 침탈된 경우 있잖아요. 그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 못하죠. 점유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유치권은.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동그라미 3번, 2번에 동그라미 3번. 우리가 8가지 물권 중에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 2가지예요.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는 거.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구나. 꼭 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세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거. 자, 특성. 물권적 청구권은 이 청구권, 사람한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권리다 그러죠. 채권에 준하는. 자, 특정인한테 행사하는데 이 침해자, 방해자의 고유가실을 요하지 않죠. 고유가실이 없이 침해가 됐더라도 그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고유가실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고유가실이 있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유가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유가실이 있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철거 비용. 그럼 비용 상환은 누가 비용 부담을 하는 거냐?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럽니다. 청구권자가 상대방한테 비용 부담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갑이 청구권자니까 을이 상대방이면은 을의 비용으로서 철거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채권이니까. 그렇지만 임차권이,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대항력이 생겼어요. 제3자한테도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물권화 경향이 있다.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럽니다.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물권적 임차권에 의한 방해적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다설 판례의 견해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여기 동그라미 5번에 141페이지 제일 밑에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한테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칠권자, 동생 항변권자, 20년 점유부 지력서가 완성된 자, 또 아니면은 미등기 매수인이나 그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자, 점유부주자 같은 경우는 점유권이 없는 자잖아요. 점유부주자는 점유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점유보주자한테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적 청구권 행사보도입니다. 점유보주자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 점유보주자가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기출 체크 문제, 작년 기출 문제죠.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부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가부 토지, 이게 X토지죠. 이게 X토지인데 X토지에 이 X토지에 이 Y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그 신축을 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병한테 임대했어요. 임차인이지 병이.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임대인이죠.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았네요.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1번 맞았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토지의 인도 청구는 을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의 철거 청구도 을한테 해야 하고 토지 인도 청구도 을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임대차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 구할 수 있다. 자,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건물에서 퇴거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퇴거 청구 못 한다고 했으니까 3번은 틀렸네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도 맞았네요.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어요. 미등기 매수인 정한테. 자, 이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거. 그러면 5번도 맞았죠. 그러면은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해내야만이 살짝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 물권적 청구권은 종종 기출하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제2장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야죠. 자, 우리 물권 변동이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 이 물권 변동에서는 세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죠.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물권 변동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봅시다. 물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을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은, 분류해 보면은, 자, 원인에 따라 원인으로 분류해 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눠 볼 수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일 때는 186조를 보니까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오죠. 등기가. 근데 동산일 때는 188조를 보니까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라는 거 뭐냐? 점유를 옮겨주는 거,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이걸 인도라고 했죠. 인도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나오죠. 인도가 있어야. 자, 이 등기나 인도라는 형식이 갖춰져야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형식이 갖춰져야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된다 해서 우리 민법은 바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립요건주의다. 형식주의다. 자, 이 형식주의 입각하면은, 성립요건주의 입각하면은 당사자 간에서도, 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도 등기가 없어서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당사자 간에서도 등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동산일 때는 인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제3자한테 이거 내 것이다, 내가 취득한 것이다 라고 제3자한테 물권을 주장하려면은 당연히 등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든 제3자가 아니든 등기라는 형식이 갖춰져야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된다 해서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7조.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죠. 상소, 공인증서,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아무튼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여러분들 상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됐더라도 바로 돌아가셨을 때부터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죠. 등기가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법률의 규정 같은 경우는 성립유권지 예의 규정이라고 그러죠.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죠. 처분 시에는. 그래서 상속인이 그 상속 재산을 팔아먹으려면 상속 등기하고 팔아먹여야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 책에 물권 변동 원인,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우리 144페이지로 넘어가서 물권 변동의 공시 원칙과 공시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공시라는 것은 알리는 거, 표시하는 거, 나타내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서 표시 방법은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도 있어요. 원칙은 등기죠. 등기. 그 다음에 동산에서 표시 방법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표시 방법이죠. 그래서 동산의 점유가 공시 방법인데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자, 우리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바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공시방법은 이런 부동산, 동산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준부동산, 자, 우리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록, 등기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 통지라든가 무채지상권, 특허권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이 있잖아요. 혼인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라는 또 공시방법이 있고 주택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이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는 공시방법이 되잖아요. 자, 공시는 원칙이다. 공시된 것을 신뢰하는 것을 공시는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시된 것을 신뢰하는 거. 자, 이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가 되는 것을 공시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동산의 점유 공신력은 인정되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다 보니까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이 보호를 못 받는 자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지는 못하는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가 무효인 등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믿고 거래한 자가 취득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시는 원칙이 부정되지만 개별적으로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3자의 보호 규정이 산재돼 있죠. 제3자의 보호 규정이 돼 있다는 거. 그게 우리 148페이지예요. 4번에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해갖고 이 5가지가 써 있는데 이것 좀 별표해 놓고 꼭 좀 암기하세요. 여기서 5문제가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들어갈게요. 여기에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그럽니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그러죠. 제3자의 보호 규정. 자,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주는 규정들이 우리 개별 규정으로 산재되어 있어요. 자, 우리 민법에 107조에서 110조까지를 얘기하죠. 107조에서 110조는 자, 이걸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진야님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 그러면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그 등기가 무효란 얘기예요.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근데 그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무효 취소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은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취득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민법에 548조라는 게 있어요. 548조에서 계약의 해제에 나오죠. 계약의 해제는 이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계약의 해제가 되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해요. 근데 이미 해제되기 전에 제3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제3자한테는 해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제3자가 취득한다는 얘기죠. 제3자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의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선의 악의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제3자다 하면은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죠. 악의도 해제 사유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한다는 얘기죠. 다만 해제권 행사되기 전에 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해제권이 행사된 후로 발생한 제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됩니다.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죠. 자,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죠. 판례에서 해제된 후, 해제 후, 취소된 후, 취소 후에 발생한 자는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되죠. 해제가 됐다는 것을, 취소가 됐다는 걸 모르고 취득한 자만 보호가 되죠. 지금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죄는 선의든 악의든 보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해제된 후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책을 순서대로 얘기할까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나오죠. 가등기 담보법에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담보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담보권자의 처분, 처분 시에 담보권의 처분, 양도담보권자가 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양도담보권자인데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 것이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요. 선의 제3자의 보호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자, 이 담보권자 것으로만 알고 샀어요. 그걸 모르고 취득한 자는 보호가 된다. 가등기 담보법 11조에 나오죠. 11조.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죠. 다섯 번째. 자, 우리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 수탁자의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돼 있더라도 이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근데 수탁자가 처분했어요.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지껏 신장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자,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그러면 여기 제3자라는 것은 선의 악의를 다 포함하는 거죠. 선의든 악의든 다 취득한다. 이 악이라고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수탁자로부터 수탁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 하더라도 제3자는 취득한다는 거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가 된다라고 실명법 제4조 3항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5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5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좀 머릿속에 암기해야 해요. 특히 선의만 보호가 되냐, 선의 악의가 다 보호가 되냐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5개 중에서 3개는 선의만 보호가 되지만 이 2개는 악의도 보호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2절 물권행위라는 게 나오죠. 자,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물권행위는 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행위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행위다 해서 일명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라는 것은 일명 뭐다? 처분행위. 그럼 물권행위 종류를 보면은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계약, 물권적 합동행위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우리 물권행위는 뒷장이 넘어가서요. 채권행위와는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봅시다. 그럼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예요. 왜? 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죠.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는 대금을 쥐할 채무가 생기지만은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그런데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서로
서로 틀린 행위인데 그 물권행위는 매매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일 때는 등기가 행해지잖아요. 이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물권 변동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이행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기가 유효하게 매수인이 취득하려면은 매도인 것이야만이 유효하지. 매도인 것이 아니었어. 매도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매도인의 등기가 무효했었어요. 그럼 매수인도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 물권행위가. 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차이가 나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는 거. 그러면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물권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행위가 실효화됐을 때 무효 취소됐을 때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냐 그것이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이라고 그래요. 영향을 받는다는 걸 유인성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무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영향을 받는다는 유인성론이라는 거. 판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판례를 정리해야겠는데 그게 우리 책에 147페이지 제일 위에 4번에 유인성설이다 해서 판례 정리했죠. 자,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물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므로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과 팔겠다 사겠다. 자, 1억 원에 팔겠다 사겠다 해서 합의가 돼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채권행위예요.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매매계약의 원인이 돼서 언제까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이전의 합의.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이전 등기를 행해지잖아요. 을에게. 이게 바로 물권행위죠. 물권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서로 독자적인 행위냐 아니면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게 물권행위 독자성 유무라고 그래요. 다수설은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라고 봐요. 그렇지만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죠. 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이 물권적 합의를 같이 보지 않냐. 따로따로 행해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독자성이 부정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채권 행위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됐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된 관계가 지금 이것의 원인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원인된 관계가 실효화됐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실효화됐으면은 이 등기까지도 실효화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유인성설이에요. 판례가 유인성설이에요. 판례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면은 등기도 무효화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된다. 말소 등기 없이도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갑 것이다.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 없이 복귀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판례는 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 무효인 등기니까 갑은 원인 관계의 실에 의한 원인 행위 무효 실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진정명의의 소유권 회복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진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등기를 회복받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패소 판결이 됐으면은 이 판결의 효력은 여기까지도 미칩니다. 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죠. 자, 원인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패소했다는 것은 이 등기가 무효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하죠. 왜? 자기 것이 아니죠. 을 것이죠.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은 여기까지는 미치는 거라는 거. 아무튼간 이 두 가지 이유 등기 청구권은 다 소유권에 기해서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제거 청구,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 후 대상 아니다라는 거. 소멸시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요거 지금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의 핵심이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물권행위 파트에서는. 자, 우리 제3절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이제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공부해야겠죠. 이 등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등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이 자, 물권 법정주의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어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물권의 종류는 민법상 물권은 8가지라고 그랬어요. 8가지가 자, 쭉 얘기를 했죠. 8가지. 그 다음에 물권에 대해서 좀 물권 이 뭡니까? 우리 우선적 규력, 물권과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이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 간에는 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또 설명을 했어요. 자, 물권 변동이 들어가기 전에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은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한테 방해자한테 반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우리 이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건데, 현재 침해자가 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과거의 침해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침해자가 아닐 때는 이자는 상대방이 아니고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인 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눠진다. 법률행위는 등기가 있어야지만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공부할 겁니다. 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성립유권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취득을 못하는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인데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해갖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상지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선의만 보호가 되냐, 선의 악의를 다 보호가 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뭡니까?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냐?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물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냐? 우리 판례로 얘기한다면은 유인성론으로서 당연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은 이 등기까지도 실효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복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기를 원인관계의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아무튼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3절 물권 변동이다 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죠.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